조건관계라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자, 가장 익숙한 형태의 문제이기도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말이냐? 사설 모의고사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기가 좋거든. 자, 복합적인 관념, 그러니까 복합적인 개념을 이해해서 적용하는 문제, 아니면 서술 기준 보는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주어진 값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떠한 결과와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거를 연결하는 겁니다. 약간 조건이 있을 때 이 조건에게 알맞은 결과를 매칭하라는 건데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과학 지문에서의 조건 무조건 나옵니다. 과학 기술 지문에서 특정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과학 기술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조건에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고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비례 했잖아. 비례 아니면 반비례 관계라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줘야 돼요. 이 안에 담겨있는 수식값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값들이 존재하는데 데이터 값이 존재하는데 그 값이 어떤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캐치한다면 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어제 너무 많이 틀려서 난 당연히 몸풀기로 풀었는데 처참하더라고. 이거 한번 봐봐. 내가 조금만 연습시켜주고 갈게. 야, 이렇게 되어 있다 쳐봐. A가 고정값이 아니 B가 고정되어 있대요. 그러면 A와 C는 무슨 관계죠? 비례 관계가 괜찮지. 이건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반대로 A가 고정된다면 그 다음에 B가 감소하면 C는 어떻게 될까요? A는 고정, B는 감소. 그럼 C는 증가. 그러니까 이게 관계야. 반비례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식 하나 떨렁 던져준 게 아니라 미리 말할게. 1문단에서 이 수식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1문단 시작할 때 던져줘요. 그걸 잡고 뒤에 수식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과학 지문 관계 하나 볼 거고요. 이거 끝나고 두 지문은 사회, 그 중에서 법 지문입니다. 오늘은. 법 지문도 바로 조건에 따른 효력 발동 요건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특정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어떤 거를 근데 이거를 만족을 못 시키면 뭐가 발동한다. 근데 무슨 특수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떤 법적 효력이 발동한다. 이 매칭하는 거를 사회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에 따른 현상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효력도 여러 가지 효력이 있어요. 알맞게 매칭하는 게 핵심인 거지. 요게 두 번째 지문 법지문 조건부 효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문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가장 고난도 지문을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보험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식값도 있고 법적 효력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재밌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오늘 조건에 대한 훈련을 잘 익혀보자. 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첫 번째 지문부터 볼게요. 4쪽이네요. 짧아요. 낭만의 시대였어요, 이때가. 2015년부터 지옥이 시작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4년. 아직 괜찮을 때예요. 몇 문제짜리? 두 문제짜리 문제예요. 옛날 이렇게 낭만적이었다니까. 정답률은 34%군요. 쉽지 않아. 자, 길지 않은 글입니다. 생으로 한번 가보자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생으로 한번 시작해볼게. 해보세요. 두 문제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왔냐? 야, 와서 책 가져가. 너 기존 책도 안 가져갔지? 너 보강 때 안 왔잖아. 너 일주일째 안 왔잖아, 지금. 미안하다. 왔었냐? 그거 내주세요. 내가 쓸게. 첫 번째 지문 빨리 풀어, 민준아.
네네, 괜찮습니다. 항상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푸는 홍상진 씨. 네, 틀렸죠. 두 번째 건 맞았어. 자, 1분 남았네요. 사실 40초. 세 번째 맞춘 사람입니다. 오, 맞았어. 근데 이딴 걸 틀렸어. 틀렸어요? 네, 이거는 맞았고요. 그래. 이게 어려운 건데. 자,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야, 3명 맞췄네. 1번 문제 답. 왜 다들 3번 고르세요? 4번인데. 그거 고르러 가겠습니다. 그거 오늘 훈련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한 거야? 조건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은 조건으로 시작해서 조건으로 끝날 거거든요. 우리 오늘만큼은 문장에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보자고. 조건이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해보자고. 의도적으로. 첫 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이 는이란 말은 볼 때마다 섬뜩섬뜩해요. 회전 운동하는 물체는 이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회전하는 물체, 회전 운동하는 물체는. 그럼 이것도 조건 아닐까요?
회전 운동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사람이 설명하는 첫 번째 조건은 회전하고 있는 운동이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1번에 1번 진짜 뒤져요. 정지되어 있는 물체 진짜 뒤져.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그렇게 나온 거야. 1번에 1번 답 아니야. 그래서 자, 회전하는 물체는 외부 돌림힘이 작용되지 않는다면 조건이지. 대놓고 말하고 있는 조건이지. 외부 돌림힘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조건인 거라고. 자, 어떻게 된대요? 그 회전 운동을 유지한답니다. 그거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은 나한테 뭘 읽으라는 건지 안 보이지만 뒤에 갔을 때 눈치를 채줘야 돼요. 자, 이 문단이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내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 문단 이렇게 써 있어요. 각운동량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근데 각운동량은 대놓고 써 있어요. 각속도 곱하기 회전관성이래요. 그런가 보구나. 이게 뭔지 나도 모르지만 그런가 봐요. 설명을 해줘요. 잠깐만. 각속도는 뭐래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문단 네 번째 줄 중간입니다. 여기에서라고 시작하네. 이 문단 네 번째 줄 중간. 여기에서 각속도는 읽어볼게.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끝. 이게 다 끝이에요. 회전하는 각이래요. 회전하는 각이 각속도구나. 그렇구나. 더 이상의 정보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까지만 알면 돼요. 아, 몰라도 돼.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기에서 어디였어? 질량이, 계속 읽어볼게.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읽는 정보의 조건은 회전하는 물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직선 운동에서 어쩌고 저쩌고 알 바 아니고요. 계속 읽어볼게.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 그 다음 회전 관성은 나왔다.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아, 회전 관성은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즉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네요.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다. 이 말이 들었을 때 물음표가 떠오른다면 이걸 놓친 거예요. 각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이게 뭐야? 보존, 고정값이라는 거야, 이게. 뭐 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이거는 보존된대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구한대요. 자, 뭐야? 만약에 회전 관성이 작다면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면 각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읽을 수 있을까요? 이걸 읽어달라는 거였는데 처음에 이걸 깐 이유가 이 조건 만족시키면 저거 고정값이에요 라는 얘기를 막 외치고 있는 중인 거야. 거기까지. 자, 3문단에 이제 회전관성을 구체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역시 여기도 관계로 되어 있어요. 3문단은 내가 다 읽어볼게요. 회전체의 회전관성은, 자, 회전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관성은 질량 요소가, 자, 여기서부터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아, 회전관성 구하는 값이 나왔네요.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커진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보여야 돼. 질량이 회전축에서 멀수록 커지는 게 회전관성이구나. 자, 질량이 회전축에서 멀리 갈수록,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커지는 것이 회전관성. 됐어요. 이제 2번 문제 먼저 풀러 갑시다. 2번 문제 갈게요.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호로록 돌고 있네. A, B, C, D, E 있는데, 자, 회전 관성이 누가 제일 커요? 그거는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회전 관성이 커지는 거는 잠깐만. 회전 관성이 큰 걸 물어봤어. 미안. 회전 관성이 크다는 거는 A요? A? 잠깐만. 야, 뭔 소리야?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멀수록 커지는 게 회전 관성이래. 아, 맞네. A네. 그러면 회전 관성이 가장 작은 건 어딜까요? B인 거 괜찮을까요? 그거 봐줘야 되는데 B가 가장 웅크리고 있어요. 회전축은 이 사람의 몸 가운데로 보고 있어요. 검은색 점으로 찍어줬어요. 저게 회전축이래요. 자, 질량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그 질량이 저 축, 점에 가까운 신체 동작을 보면 B인 거 눈치채줄 거예요. B가 가장 가까워요.
얘가 회전관성이 가장 작아요. 자, 회전관성이 가장 작다. 각속도가 가장 크다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보기의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요. 단 봐봐. 단. 보기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단.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문 동안은 여기요. 밑줄 한번 쳐볼래요?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뭐 하라는 거야? 각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고정값입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회전관성이 작다면 각속도가 커진다. 회전각이 커진다. 많이 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회전되는 각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답 5번입니다. 가볼게요. B단계에서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며 저 회전관성이 가장 작은 상태로 즉 각속도가 가장 큰 상태로 계속하면 회전각이 더 크겠군. 더 많이 돌겠군. 이라고 하면 되겠죠. 답이 5번이 나온 이유입니다. 나머지가 왜 아닌지 봐봐. 뭘 놓쳤는지 봐봐. 뭘 의도했는지도 봐봐.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가공동량이 더 크겠군. 자, 됐을까요? A보다 B가 가공동량이 더 크다? 아니요. A든 B든 가운동량은 보존된다. 같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됐지? 누가 더 크고 작다가 아니야. 가운동량은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라는 선지 1번이었고요. 지금 이해하고 오고 있지? 선지 2번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 B에서 D 갔을 때 체중이 빠졌으면 얼마나 빠졌겠어요. 똑같이 무게는 약간 질량 요소도 같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선지 3번 A, 2의 5단계 중에 B에서 자 이거예요.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는다. 반대로 가야지. B에서는 회전관성이 가장 작은 상태잖아. 가장 머니까. 그러면 각속도가 이건 보존되고 있으니까 가장 크게 나와야겠죠. 3번은 가장 큰 각속도를 간다고 해야 맞는 얘기가 됩니다. B. 왜? 회전관성이 가장 작고 각운동량은 보존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요. 아까 했던 거 A, B, C. A가 고정. C가 작아지면 B가 커진다. 그 얘기잖아. 자, 선지 4번. 됐죠? 회전관성이 커져야죠. 멀어지니까. 자, 1번 문제도 이제 풀고 갑시다. 1번들, 3번들 고르셨으니까 3번 먼저 볼게요. 잘 봐봐. 지면과의 마찰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면과의 마찰은 뭐에 들어가요? 외부 돌림 힘에 들어가야 돼요. 1문단에 따르면. 회전관성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다시 안 보지만 회전관성은 질량 요소가 멀어져야 커지는 거지. 얘가 마찰이 있던 말들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선지 3번.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관성을 작게 만들어 땡. 회전관성은 작게 만들려면 회전축에서 질량 요소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지 마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자, 가운동량은 줄어드는 거는 맞을 수 있어요. 외부 돌림힘이 적용됐기 때문에 가운동량이 보존되지 않고 속도가 감소한다.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회전관성이 작게 만들어서 땡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라 4번 가보세요. 크기와 여기. 자, 놓쳤으면 미주 쳐봐. 질량이 동일한. 쇠가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진짜 돌아버린다. 쇠공이든 플라스틱이든 지금 뭐래요? 질량이 동일하대요. 같은 무게야. 근데 쇠공은 속이 비어있대요. 야,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날 용서해라. 그래, 공이다 이놈아. 근데 속이 비어있어요. 비어있어.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미안해. 닥쳐. 그리고 이거는요. 이 공이 꽉 차 있대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회전축에서 질량 요소가 멀다. 쇠공은 속이 비어 있으니까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멀리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몰려 있네요. 근데 플라스틱은 어떻답니까? 꽉 차 있대요, 속이. 근데 회전축에서 그러면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는 가깝다. 됐죠? 멀수록 회전관성은 크다. 가깝네요. 질량 요소랑 회전축이랑 회전관성이 작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테즈를 읽어볼게요.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이 빈 쇠공, 속이 찬 플라스틱 공에 자전할 때의 회전관성은 됐지? 쇠공이 더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관계만 읽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정답률이 33%인 이유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회전관성에 대한 조건을 오해한 거 아닌가.
그 부분일 겁니다.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닌 문제였어요. 됐을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몸풀기를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예. 자, 오늘 문제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풀 수 있어요. 어줍잖게 왠지 이런 거 같았는데 그랬다간 큰일 나요. 철저하게 조건을 잘 따져보자고. 두 번째도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할 건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살짝 말했지. 이거는 조건에 따른 결과값이 다양하게 있어요. 조건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미리 말할게. 4개 있고 결과값 4개 있어요. 제대로 매칭해야 뒤에 있는 세 번째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4문제고요. 시간은 7분 줄게. 8분은 좀 그렇다. 7분 줄게요. 자, 출발.
야, 이걸 3분 만에 풀었어? 얼마나 대단한 미친놈인지 볼까요? 답수이 사기네요. 응, 다 맞았어. 이럴 수도 있어야지. 그래. 자, 1분 남았네요. 마무리를 해주세요. 물론 8분 안에 풀어도 되니까 사실상 1분 더 써도 되긴 합니다. 어때요? 보니까 이거는 할만하셨나? 처음에는 지식경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습, 혁신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경영 전략을 소개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읽어야 되는 게 지식경영이구나 정도만 잡아주면 됩니다. 1문단이 극도로 짧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뽑을 거는 지식경영이라는 키워드 정도면 충분해 보여요. 굳이 체크를 하자면 이런 거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줄 볼래요? 1문단의 두 번째 줄. 지식경영은 기업 경쟁력이 원천이 여기요.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여기에 있다고 봤대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뭐였냐면요. 조직적인 학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3문단쯤 읽었을 때 나타났던 그거. 이게 조직적인 학습 4단계 방법이었던 거지. 1문단에서 이제 오픈하긴 했었어요. 자, 2문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암묵지를 빗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사실 단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 현실로부터 떨어진 게 아니래요.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는 그 지식과 관련된 구체적 현실과 함께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인다. 뭐 이런 포괄적 개념 지식을 얻는다는 얘기가 불과하고요.
이제 3문단부터 관계를 보겠습니다. 3문단은 암묵지와 명시지 설명을 해줘요. 내가 일단 써놨거든. 거기 있는 말 그대로 써놔봤어. 3문단에 암묵지를요,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으로 봤대요. 그리고 이거는 주관적인 걸로 봤대요. 그냥 그대로 읽었어. 요거는 우리가 평소 공부할 때 구체, 객관으로 처리하는데 이 지문에서는 신체 감각으로 느끼는 거는 주관으로 처리해달라는 재미난 조건이 하나 껴 있었고요. 뭐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명시지는요, 뭐 이름이 스포죠. 보인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문서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걸 객관이라고 하겠대요. 충분히 우리 상대와 매칭되지 않나요? 암묵지는 이런 주관, 이거 뭐야? 추상이구나. 근데 명시지는 뭐야? 문서에 담겨 있어? 객관적 자료, 구체 객관의 자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참, 이런 말이 추가되어 있네. 맨 마지막 줄이요. 3문단 맨 마지막 줄. 3문단 맨 마지막 줄. 비해. 그러니까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 뭔가 쓱 껴놓은 거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 더 쑤셔넣었어요, 정보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얘는 상대어 개념에 의해서 낮다. 지식 공유 가능성이 암묵지는 낮고 얘는 공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정보 하나까지만 뽑는다면 3문단에서 읽을 두 가지의 대비점은 다 찾아낸 것 같아요. 주관이구나, 객관이구나. 공유 가능성 낮구나, 높구나,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조건부는 여기서 훈련하시면 됩니다. 4문단에 4가지가 나와요. 가볼게. 공동화는 자, 이렇게 써있네. 세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이네. 4문단의 두 번째 줄 중간.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거. 공동화는요, 암묵지가 타자의 암묵지로 변하는 게 공동화래요. 그 다음, 네 번째 줄 갈게요.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화는 암묵지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를 한다. 표출화는 암묵지가 명시지로 변하는 걸 말하네요. 이 조건 읽을 수 있었나요? 연결하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계속 읽어볼게.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거. 명시지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명시지를 도출하는 게 연결어하고였고요. 마지막은 뭐 나올지 뻔할 것 같은데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거. 명시지가 암묵지로 전환되는 게 내면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문제 풀러 갈게요. 3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단은 딱 첫 줄만 읽을게. 안 읽을게 더. 마지막 문단은 첫 줄만. 이러한 주정대로 지식 경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읽을게. 자, 마지막 문단은 무슨 얘기하겠대? 지식 경영 실천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얘기하겠대요. 됐지? 자, 3번 문제 갑시다. 오른쪽에 첫 번째 문제, 3번 문제 답 3번입니다. 보세요.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암묵지 우리 생활과 관련 있다. 지식경영론 소개, 지식경영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답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무난하게 전체 다 포괄하고 있죠. 4번 문제의 답은 너무 대놓고 티나게 나왔다. 답 3번 해주시면 됩니다. 명시지와 암묵지의 상대어 찾기 문제인데 지식 공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명시지였습니다. 이거 너무 쉽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5번 문제예요. 가보자고.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답 3번입니다. 맞으셨나 모르겠네. 가볼게. 자, 선지 1번. A사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등과 계속 접촉하여 접촉했어요. 접촉? 이 정도면 신체 감각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느낌을 포착했대요. 느낌 역시 주관에 들어가죠. 접촉을 통해 느낌을 캐치했다. 암묵지가 타자의 암묵지로 전환된 거예요. 하여간 동호회 사람들의 느낌이 이거 포착한 직원의 느낌으로 옮겨온 거지. 타자의 암묵지가 된 거네요. 공동화예요. 연결한 땡. 1번은 공동화.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선지 2번도 볼게요.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 분류했대요. 분류할 수 있는 거는 문서나 데이터베이스와 지식입니다. 명시지예요. 지금 말한 거. 근데 이거를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 명시지를 결합하여 신기술 이것도 명시지로 봐야겠어요. 결합했으니까. 이거는 연결화. 자, 2번도 답이 아니네요. 표출화가 아니라 연결화가 써야 됩니다. 답은 3번 볼게요. 직원이 경쟁 기업에 터치 스크린 매뉴얼을 보고
매뉴얼이면 충분히 문서화된 지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했다. 감각적 지식. 암묵지로 변환한 거죠. 명시지로 암묵지로 변환했으니 내면화를 하면 되겠네요. 답이 3번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지? 자, 뭐 더 설명 안 할게. 나머지도 보시면 알 겁니다. 자, 6번. 쉬워. 두 줄만 읽을게. 보기에서 6번의 보기.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산출 동료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명시지로 해놨다는 거죠. 보고서,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 가시가 명시랑 똑같은 말이죠.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경험적 지식,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 지식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자, 됐죠? 명시지는 보상해줬는데 암묵지는 보상 안 해줬구나.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구체 추상론도 훈련했기 때문에 좀 잘 와닿을 것 같은데 답 2번 들어가세요. 바로 직원들의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한하도록 권장? 아니요. 이 형식화되고 논리적인 지식은 아까도 본문에 나와 있지만 명시지예요. 지금 명시지만 보상해서 문제다. 암묵지를 보상하지 않아서 문제다인데 거기다 대고 명시지 보상해 주세요라는 말은 필요 없는 조언이죠. 네, 답 2번 나오게 되고 나머지 보시면 알 겁니다. 됐을까요? 자, 첫 번째 지문은 관계에 대해서 보는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지문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열되었을 때 해당하는 거에 찾아가서 매칭해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아까 그 5번 문제가 그랬죠. 이제 이 마지막 지문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다만 오늘은 조건 훈련만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정답률 21%짜리 문제 먼저 보러 갈게요. 9번 문제 오세요. 11쪽이에요. 11쪽에 9번 문제 와보세요. 요게 21%짜리거든요. 21%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전혀요. 눈곱만큼도 잘못되지 않았어. 자, 이 9번을 풀 건데요. 자, 일단 내가 문제를 읽어봐봐. 9번의 문제만 읽어봐봐. 보기 말고. 가를 바탕으로 보기상을 이해한 내용 적절한 것은? 자, 이제 보기를 이해하고 이걸 풀 건데요. 뭐 할 거냐? 가만 읽고 풀어볼게요. 다시. 가에 있는 조건만 읽고 풀어볼 거야. 선생님 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미안해. A라고 써버렸어. 미안해. 9쪽에 오시면 이 문단이 갑니다. 이해했지? 9쪽에 이 문단에 A라고 묶인 게 사실 가야. 그게 내가 실수했어. 자, A라고 써져 있는 저 이 문단 가만 읽고 9번 문제를 풀 건데 시간을 2분 30초를 들여볼게요. 요거 하나만 푸면 돼. 가만 읽고 풀 수 있어요. 딴 거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조건에만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자, 시간 2분 30초 재드릴 테니까 9번 문제만 도전해보세요. 가만 읽고.
자, 시간 거의 다 됐거든요. 나오나요, 다? 최지호 몇 분 남았냐? 보기는 자 이것만 물어보자. 그럼 보기에 주어진 조건이 뭘 것 같아? 사고 위험이지 A와 B에. 하나 더 뭐가 적용되고 있대 여기에는? 공정한 보험. 거기에 반응해야 돼. 이 9번 문제 보기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번째 줄에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 이게 조건이에요.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핵심 정보였던 거지. 야, 홍, 몇 번 나왔는데? 잘했어요. 정답이에요. 자, 보시면 사고 확률? 아, 잘해. 맨날 갈구기만 했나? 야, 미안하다. 꼬우면 모의고사 보고 증명해. A는 사고 확률, B는 사고 확률 오픈해줬고 실제 중요한 건 이거 공정한 보험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가에서 내가 가만히 읽고 풀어보라고 했잖아. 가에는 무슨 얘기가 있나요? 공정한 보험의 조건이 있어요. 공정한 보험의 조건 놓치셨나요? 같이 보자. 자, 이 묶음 A라고 묶여 있잖아요. 이 A라고 묶인 거에서 A 글자 봐봐요. A라는 글자. 그 옆에 정한 보험에서는 하고 시작하죠. 거기가 공정한 보험의 조건 시작이에요. A 옆에 공정한 보험에서는 우리 본문 보고 있어. 이문난 본문 중간에 A 옆에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한대요. 보험료와 보험금 기대값이 일치해야 되는 게 공정한 보험의 조건이었습니다.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더 읽어볼게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냥 쓰다 말았어요. 그 다음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A의 맨 마지막 줄 갈게요. A의 맨 마지막 줄.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공정한 보험의 세 번째 조건. 보험료율과 사고 확률이 같아야 된다. 아참, 보험금 기대값은 중간에 설명되어 있었어요. 사고 확률 곱하기 보험금이 보험금 기대값이래요. 이거 갖고 이제 풀면 됩니다. 뭐 어렵다고. 뭐 21%까지 갈 필요 있나? 민감하게 조건. 자, 2번은 일부러 뺐어요. 13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값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A에서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2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변하지 않는다. 개소리인 거 느껴지세요? 보험료를 2배로 늘렸지만 보험금 기대값은 변하지 않는다? 뭔 소리야? 공정한 보험이면 이 두 개가 항상 일치해야 되잖아. 보험료가 2배가 됐다?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2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정색하고 할 얘기인가? 뭐 뻔한 얘기죠. 1번 X. 2번 B에서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개소리죠. 보험금이 2배로 늘면 보험료는 어떻게 돼야 돼요? 2배로 늘어야지. 됐지 않나요? 보험금 기대값이 사고 확률 곱하기 보험금이래. 보험금이 2배가 됐대요. 보험료는 2배가 돼야지. 기본 1차 방정식도 안 돼 이거. 그래서 2번도 X요. 선지 3번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보험료율이요? 공정한 보험에서 보험료율은 사고 확률과 같아야 됩니다. 사고 확률이 B가 2배예요. B가 보험료율이 2배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겠지. 3번 X. 4번 A와 B에서 보험금이 같다면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지. 보험금이 같대요. 보험금이 같아. 그러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2배다. 아이 보험료는 보험금 기대값이야. 자, 보험금이 같다. 동일하대요. A, B가 동일하대. 그럼 뭐만 다른 거야? 사고 확률만 다른 거네. 사고 확률은 B가 2배네. 그럼 보험료가 같아야 돼? 뭔 소리야? B가 보험료가 2배여야 되죠. 됐지? 야, 이 정도 1차 방정식은 해주자. 다 먹어볼게요. A와 B에서 보험료가 같다면 보험료가 같아. 그러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서로 같다.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도 없죠.
보험료와 보험금 기대값이 같다는 말만 캐치했다면 AB가 보험료가 같아? 그럼 보험금 기대값도 같아야지 라고 하고 끝내면 됩니다. 답 5번입니다. 됐지? 그래서 요즘 문제가 다 이래요. 계산하는 걸 싫어해요. 약간 다른 선지가 답이 아닌 걸 증명하려면 살짝 계산을 해줘야지. 정말 살짝 1차 방정식. 근데 실제로 답을 고를 때는 숫자조차 안 써도 돼요. 숫자조차 안 쓰게 해줘요. 보험료와 같으니 보험금 기대값이 같다는 조건을 이해했다면 5번이 맞다고 답을 고르고 넘어가거라. 이런 문제라고. 이게 왜 정답이 21%일까요? 난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에 대한 조건 봤고요. 아까 이 질문은 결합되어 있다고 했었죠. 네, 여러 가지 조건과 이제 어떤 효력이 발동하는 법적 효력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과 그때 나타나는 다양한 효력이 나올 거예요. 그거 매칭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섞어서 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거 푸는 시간이 너무 달라서 그래. 누구는 5분 만에 풀어, 너 같은 사이코는. 근데 누구는 10분 정도 써줘야 돼요. 남은 거 처리하려면. 자, 총 이거 6문제짜리예요. 지금 한 문제 풀었거든요. 한 문단 읽고 이제 남은 문단 5문단과 5문제를 처리해줘야 돼요. 자, 근데 시간은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6분 푼다고 생각해요. 난 6분이면 나머지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오늘 딱 한 번만 쉴 거니까 쉬는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딱 우리 2시 10분에 보면 됩니다. 저는 6분 만에 못 푸는데요. 쉬는 시간을 조금 줄이시면 어떨까? 오케이. 자, 풀고 쉽시다. 답은 여기다 써놓고 할 테니까 다 풀고 봐.